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한국은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지요. 중소기업과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는 많은데 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일까? 한국의 일자리도 경제, 사회의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상위 10%, 넉넉히 잡으면 상위 20% 정도에 속하는 일자리는 보수나 복지 혜택 등이 아주 좋습니다. 이들의 일자리는 한국 경제의 지급 능력에 비해 과분하게 많은 보수를 받을 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직업에 비해서도 많이 받는 경우가 흔하지요. 그래서인지 상위 소득자들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상위 10% 내지 20% 정도의 일자리가 국민 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좋으면 나머지 일자리는 형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일자리 상황입니다. 상위 10%의 일자리에는 기업 소유자나 경영자도 포함되지만 의사와 교수, 공무원과 교사, 공기업과 대기업의 정규직 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 좋은 직업은 대부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이나 시험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에 목맨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실리콘밸리나 월가가 아닌 대치동 학원가나 노량진 고시촌에서 좋은 직업과 개인의 소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극화된 한국의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80 내지 90%를 차지하는 나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겠지만 이를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잘못 추진된 대표 정책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이지요. 최저임금이 경상 GDP 이상 증가하면 다른 사람의 소득이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와야 합니다. 한국의 경상 GDP 증가율이 3~4% 수준인데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리면 누구의 돈이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갈까요? 한국의 상위 10 내지 20%의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이나 시장 지배적인 부분에 있어 보수와 소득이 경직적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분은 대부분 같은 80 내지 90% 하위 소득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최저임금 소득자와 별 차이가 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주로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하면서 이들이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은 상위 10% 내지 20% 일자리를 쪼개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정책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처럼 보이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이들 분야의 실제 추가 고용도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상위 10%의 핵심인 의사, 교수, 공무원 등의 일자리는 제도적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어도 수가 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은 주로 특정 분야에 노동 투입을 집중해 선진 기술을 따라잡거나 시장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키워왔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것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결국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상위 10%의 핵심 직종인 공무원, 의사, 교수, 금융기관 직원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확대하여 이들 일자리를 쪼개는 것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이 수를 늘리되 신규 채용 공무원은 직무급을 도입해 근무 기간에 따른 보수가 자동적으로 오르고 승진도 하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물론 일 잘하고 열심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은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게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수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한국이 적지만 공무원의 보수는 오히려 많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를 줄이지 않고 수만 늘리는 정책은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높은 부수는 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보수를 낮추는 정책은 공무원의 보수체계, 채용과 승진 방식의 전면 개혁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반대도 극심할 것입니다. 이 정책의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사장 등의 보수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공복인데 이들이 보수가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이나 하는 일에 비해 너무 과다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수를 낮추어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이고 그 수가 크게 부족한 의사의 정원을 늘리거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쪼개는 것입니다. 의사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의사 정원 확대보다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를 개방해 새로운 일자리를 늘어나게 하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시장의 수요는 충분한데 의사만이 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척추치료의사, 발치료의사, 스포츠 재활의사, 침구사, 문신사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들 일자리가 합법화되면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다 아주 좋은 일자리인 의사마저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논의라도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의사 못지않게 좋은 일자리인 교수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임금 교수의 명퇴와 함께 적절한 임금의 정규 교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은 인구 감소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일부 교수들이 너무 많은 보수와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교수의 반발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 손쉬운 정책부터 우선 실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수들이 사회이사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부 교수는 사회이사 등을 몇 개씩 하고 또 일부는 일이 엄청 많은 대선 캠프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제 본업인 교육과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교육자인 교사들은 이러한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수에 대해서는 겸직을 당장 금지할 수 없겠지만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덤으로 낙후된 대학의 교육과 학문의 수준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수를 조금씩 늘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스템 리스크가 적은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등 소형 금융기관의 신규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정책 대안도 기존 금융기관과 감독당국 등의 반대가 있겠지만 앞의 세 가지 정책에 비해서는 추진이 쉬울 듯합니다. 이는 재정 투입이 거의 필요 없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금융 시스템이 더 건전해지는 등 장점이 아주 많은 정책입니다. 특히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의 영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왜 안 될까? 참으로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조금씩이라도 추진되면 하위 80 내지 90%의 일자리에서 경쟁이 완화되어 임금이 오르고 새로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소비가 늘어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익성도 좋아집니다. 여기에다 규제 완화와 함께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면 한국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경상 GDP 상승률보다 조금 높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올리면 80 내지 90%의 나쁜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더 쉽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